안녕하세요. EBS 뉴탐스라 한국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하다가 조금 끝에 좀 잘렸는데요. 그 내용 이어서 지금부터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화석 연료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공부를 했었죠. 특히 석탄을 탄화 정도에 따라서 무연탄, 역청탄, 갈탄까지 좀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각 용도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역청탄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100% 수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체크를 해두시고요. 갈탄도 포인트가 되는 내용, 신생대에서 그리고 석탄 액화공업으로 사용된다라는 내용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연탄은 선생님이 좀 우리나라에서 관련된 지층이라든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했죠. 자, 오늘은 이어서 석유에 대해서 할 건데요. 자, 석유의 용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는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용도로 가장 많이 쓰이냐면요. 이제 수송용으로 쓰이는 에너지가 바로 석유죠. 자, 수송 수단에 쓰인다는 겁니다. 자동차의 연료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자동차에 기름 넣는 거 그게 바로 석유입니다. 그 다음에 화학공업의 원료, 그래서 석유화학 공업의 필수적인 원료가 석유겠죠. 특히 우리나라 전체 산업으로 보더라도 이 석유의 소비량이 산업 전체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용, 산업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대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아주 미량 0.04%는 자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석유는요, 뭐 100% 의존을 한다 안 한다라는 내용이 아마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식적으로는 100%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지금 조금 울산 앞바다에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100% 그 수입은 아니에요. 엄격하게는. 그런데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자, 그런데 이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앞에서 석유라는 자원은 편재성이 매우 강한 자원이라고 앞에서 살펴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그 많은 양, 거의 대부분 거의 100% 가까이를 수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원래 그 1980년대만 하더라도 이 일부 국가에서 우리가 수입을 해왔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그 의존도가 높죠. 당연히 매장량이 가장 높은 국가니까. 근데 현재 보시면 수입을 해오는 국가가 조금 다양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살펴봤죠. 석유라는 자원은 이 석유라는 자원을 가지고 자원 민족주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 불안정성을 대비해서 조금 나누는 거예요. 얘네들한테만 의지했다가 만약에 이 자원민족주의를 발휘하고 만약에 생산을 조금 중단하고 가격을 올려버리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펙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우리나라와 거리가 가깝고 친밀도가 높은 국가에서 조금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조금 안정적으로 석유를 확보하려는 바로 그 대안입니다. 그래서 수입국을 다변화한다라는 거는요. 바로 이것을 위한 거죠. 자원을 조금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좀 다양하게 분배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도 얘랑만 친하면 만약에 얘랑 싸우면 어떻게 돼요? 나 완전 외톨이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 저 친구 좀 두루두루 사귀는 게 좋은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고요. 그 석유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이 석유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은 매우 우수해요. 근데 이 석유를 가지고 있는 국가 중에서 저개발국, 후진국이 많아요. 매장은 하고 있지만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신 우리나라가 참가를 해가지고 석유를 개발해주고 찾아주는 그러한 사업에도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석유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는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가게에서 음식점에서 다 요리를 만들고 이런 거 대부분 가정용이나 상업용으로 쓰이는 게 천연가스예요. 가정용, 상업용. 특히 가정용으로 아주 많이 사용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자원은 아니에요. 가장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했죠. 왜? 이건 기체예요. 기체라는 거는 우리가 보관이라든지 이동을 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최근에 부피를 작게 만들어서 수송하기 좋게 만드는 기술이 개발됐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냉동 액화 기술입니다. 여러분 그 에프킬러 이렇게 착착착 흔들어 보면 어때요? 약간 물 같은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렇게 약간 압축시켜줄 수 있는, 기체를 압축시켜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냉동 액화 기술인데 그럼으로써 천연 자원이 조금 사용량이 많아질 수 있었던 겁니다. 국제이동도 좀 수월해졌고요. 그런데 이 천연가스와 관련해서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선지에서 많이 묻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천연가스를 100% 수입에 의존하냐 안 하냐. 자, 여기서 보셨죠? 100%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많이 물어요. 왜냐하면 자원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맨날 뭐 100% 의존, 100% 의존 그러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지금 울산 앞바다 58km 지점에서 꽤 많은 생각보다 많은 한 하루에 34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천연가스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천연가스 100% 의존한다? 안 합니다. 생산하고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나라 동해가스전의 모습이에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에너지 자원의 수입액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자, 당연 우리나라에서 사용량도 양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가격도 가장 비싼 석유가 이 수입액이 월등하게 많죠. 그 다음에 2위하고 3위를 볼 건데요. 2위가 지금 뭐냐면 원래 양으로는 소비량으로는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가 바로 이 수입액으로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으로는 2위인데 지금 3위가 됐다는 거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석탄이 어떻다? 석탄이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천연가스는 석탄보다는 가격이 높은 거예요. 자, 선생님 이 뭐 가격 같은 것도 알아야 됩니까? 이제부터 조금 있다가 배울 우리 발전 양식에서 화력 발전에 들어가는 그 연료의 비중에서 이 가격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당연히 비싼 연료는 많이 투입할 수 없겠죠. 저렴한 거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힌트를 얻으시면서 가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화석 연료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용 시기예요. 선생님이 어떤 것부터 우리나라 먼저 사용했다고? 이걸 먼저 사용했죠. 1위. 그 다음에 70년대 중화공업 발전과 함께 석유 사용량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석유 파동 이후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원자력의 사용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90년대 이후에는 천연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소비량이에요. 소비량 순서는 뭐죠, 여러분? 석탄은 1,000원. 자, 석탄은 1,000원. 이 그대로 순서대로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수입액을 보시면 앞에서 살펴봤듯이 양도 가장 많고 비쌌던 석유의 수입액이 단연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와 석탄인데요. 천연가스는 사용량으로는 3위였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석탄보다 비싸기 때문에 수입액으로는 2위였고요. 이게 3위고 가장 저렴한 이 원자력이 4위입니다. 이 원자력은요, 원래 가격도 상대적으로 다른 에너지 자원에 비해서는 저렴해요. 우리나라 빼고는 전 세계적으로 조금 편제성이 낮아 고르게 분포를 하고요. 아주 작은 양으로도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조금만 수입해와도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거 살펴봤고요. 그 다음 CO2 발생량, 이것도 아셔야 되죠.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많고 이거는 CO2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외 의존도인데, 자, 이거 100%는 아니라고 했죠. 일부 생산돼요. 그 울산 앞바다 천연가스 나는 곳에서 초경질류라고 아주 작은 소량이 나고 있고요. 석탄도 우리나라는 100%는 아닙니다. 왜? 역청탄은 100%입니다. 그런데 무연탄과 갈탄이 나죠. 그래서 석탄 전체로는 100% 수입이 아니에요. 그다음 천연가스도 뭐 100% 수입이 아니에요. 이게 참 많이 나오죠. 울산 앞바다에서 소량 생산한다는 거. 그런데 원자력은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전 세계에 그렇게 고르게 분포한다면서요. 그런데 남한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추가적으로 용도를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면요. 선생님 석유는 어떤 용도? 수송용. 그 다음에 산업용으로 많이 이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석탄도 마찬가지인데 석탄도 엄격하게는 산업용은 산업용인데 제철 산업용에 많이 들어가고요. 코크스로. 특히 역청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배울 발전 양식에서 화력 발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석탄입니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여러분들 가정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업용 에서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은요, 오직 여기에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뭐 할 때만? 전기를 발생하는 발전용으로만. 다른 데 사용하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용도까지도 선생님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내용이 바로 어디까지냐면 이 두 번째 주제까지 한 거예요. 지금부터 할 거는 바로 전기 발생, 전력 생산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뜯어서 세부적으로 볼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 구조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발전과 관련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와 관련된 얘기만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그야말로 어떻게 나눈 거냐면 전기를 발생하는 생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자, 먼저 화력 발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그 다음에 수력 발전으로 우리가 크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한국지리라는 과목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리는 그야말로 분포가 아주 중요한데 먼저 우리 이 지도, 정말 아주 중요한 지도입니다. 그럼 이 지도에서 우리가 한눈에 먼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지금 도형 표현대라고 하는데요. 이 원의 크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지역의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 발생량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발전 양식이 뭐냐면 개수도 많고요. 발전소의 개수도 많고 그 다음에 그 하나하나의 발전소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기 생산량도 많은 그걸 다 더하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화력 발전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물론 개수는 적어요. 하지만 개수가 많은 이 노란색 수력 발전보다는 단위 발전소당 발전량이 아주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원의 크기가 아주 크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이 원자력 발전소에 큰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봐도 개수는 많지만 그 아주 단위 발전소당 발전량이 아주 적기 때문에 수력이 전체 전기 생산에서는 가장 꼴찌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쏙 넣어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도를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지금부터 할 표와 함께 계속 함께 보면서 공부를 하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 지도를 넘기고 여러분들은 함께 보면서 이 표를 선생님과 함께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력발전소의 위치는 분포 지역은 바로 이 입지 조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겠지만 먼저 수력발전의 입지 분포 상태를 보시면 어디 있어요? 해안가보다는 이 안쪽으로 내륙 쪽으로 들어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수력 발전은 그야말로 낙차를 이용해서 위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풍부한 유량이 있는 곳이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낙차가 큰 곳에서 우리가 많은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사가 급한 하천의 중상류의 이런 수력발전소가 주로 입지를 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디에 많이 분포를 하냐? 당연히 산지 비중이 높은 강원 지역에 이 수력발전소가 많고요. 그 다음에 북한강과 남한강이 지나가는 충북 지역과 그 다음에 경기 지역에도 이 수력발전의 비중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력발전을 볼 건데요. 이 화력발전은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수력발전과 원자력발전보다는 입지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입지 조건이 조금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자유로운 입지. 자, 대신에 그래도 얘도 냉각수가 좀 필요합니다. 이 화석연료를 데우고 막 이러기 때문에 열이 발생해요. 그 열을 식혀줘야 되겠죠. 그래서 해안가에 입지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유롭다 보니까 입지가 소비자가 가까이 있는 소비지 근처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곳은 당연히 인구가 많은 대도시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 소모량이 많은 공업지역에서 이 공업지역 주변에 화력발전소도 같이 입지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나라 도시는 주로 어디와 어디를 중심으로 성장을 했다? 수도권과 남동 임해 연안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공업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도권, 그 다음에 남동 연안, 그 다음에 요거는 추가적으로 충남 지역도 화력발전소, 아주 큰 화력발전소가 많이 분포하고 있죠. 그래서 충남도 함께 가져가셔야 됩니다. 사실 진짜 큰 발전소에서 이 충남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인데요. 원자력은 또 입지 조건이 까다로워요. 일단은 그 지역이 지진이라든지 단층 같은 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왜? 끊어져가지고 이 발전소가 폭발해버리면 엄청 위험한 방사능 물질 같은 게 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집안이 아주 견고한 곳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로 그 원자로 안에서 핵 분열을 하면서 엄청난 열이 발생해요. 이걸 식혀주지 않으면 당연히 폭발하겠죠. 끊임없이 이 원자로를 식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냉각수를 얻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되겠죠. 그래서 뭐 큰 강가나 바닷가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분포는 어디에 있냐? 이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좋은 기준이 됩니다. 왜?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자,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지도 한울, 월성, 고리, 한빛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명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크게 영남 지방에 3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남 지방에 1개가 있어요. 이렇게 끝이에요. 큰 범위에서 살펴보면 이게 끝입니다. 영남 지방에서 살펴보면 이 한울 발전소가 있는 곳이 바로 울진이에요. 경북 울진. 그 다음에 월성은 경주에 속하고 있고요. 고리는 부산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또 따져보면 경북에 2개, 부산광역시에 1. 그래서 영남 지방에 3개가 있는 거고요. 호남 지방에 있는 것은 바로 영광, 전라남도에 속하는 영광인데 2018년도 수능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올해 고3 3월 모의고사에도 영광이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입지 조건과 분포 지역을 봤으니까요. 선생님 이거 그죠? 이게 또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 이거 고치고 갈게요. 견고한 집안. 자, 그다음 소비지 접근성 손정비. 이것도 사실 같이 보는 겁니다. 자, 수력은요, 사람이 살고 있는 소비지와 아주 멀리 떨어져 산골짜기에 있는 거, 산골짜기. 그러니까 접근성이 떨어지죠. 화력은요, 접근성이 가장 좋습니다. 이 원자력도 상대적으로는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접근성이 화력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에요. 하지만 문제에서는 뭐만 묻냐면 가장 떨어지는 거 아니면 가장 좋은 것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 2개를 비교를 하시고요. 자, 멀리 있다 보니까 전기를 보내주는 비용 당연히 많이 들겠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전기를 보내주는 비용은 저렴할 거예요. 이것도 뭐 중간 정도로 저렴하겠죠. 자, 건설 기간은요, 얘 오래 걸려요. 뭐 수몰 지역도 있기 때문에 뭐 보상비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튼튼한 댐을 짓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요. 화력은 어떠냐면 상대적으로 입지도 자유롭고 상대적으로 건설 기간이라든지 건설비도 이 다른 양식보다는 저렴합니다. 얘도 엄청나게 비싸요. 건설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수력의 단점이 나중에 될 수 있고요. 이거는 또 화력의 장점으로 이야기를 한꺼번에 또 한 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금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또 이어서 선생님과 함께 표를 또 하나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우리 오늘 살펴볼 게 많죠. 근데 이번에 한 번에 다 잘 해놓으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문제를 풀 때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이 됩니다. 자, 연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력발전의 연료는 당연히 뭐 연료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야말로 물 자원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력발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화력발전에 들어가는 연료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석탄, 그 다음에 천연가스, 그 다음에 석유. 자, 일단은 화석 연료 3총사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일부러 왜 이렇게 순서를 적었냐면 이 순서대로 많이 투입이 돼요. 이렇게 지금 부등호를 선생님 2개나 그렸다는 거는 월등하게 많이 들어가는 연료는 뭐다? 석탄이야. 이유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석탄이 이 3개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죠. 가장 비싼 게 뭐예요? 석유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연료율 면에서는 석유가 더 좋지만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런 화력발전소에서는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에 들어가는 원료는 우라늄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1차 에너지 원할 때 이거는 1차 에너지라고 해놓고 왜 원자력은 원자력 그대로 1차 에너지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라늄이라고 안 하고 이 우라늄 안에 있는 원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 원자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자력을 1차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원료는 사실 농축 우라늄을 사용을 해요. 자, 근데 이 우라늄은요,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격이 무진장 싸요. 무진장 싼데 정말 작은 양. 우라늄 1g이 석유 9드럼의 에너지와 맞먹습니다. 석탄 3톤과 맞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북한과의 뭐 뉴스에서 무슨 무기 제조하는 거를 엄청나게 꺼려요. 핵무기죠. 왜? 아주 작은 양으로도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핵, 우라늄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그만큼 크다는 거를, 폭발력이 크다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를 알고 있죠. 그만큼 적은 양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발전 양식입니다. 하지만 뭔가 위험하기 때문에 막 시민단체들도 반대하고 막 그러죠. 그거는 우리가 단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발전 단가예요. 당연히 이 중에서 가장 비싼 거는 이 연료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가장 비쌉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저렴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공짜니까, 비는 공짜로 내리니까. 이 사실 발전 단가에서는 뭐가 또 추가가 되냐, 유지비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저렴한 거는 이게 되고요. 워낙에 원료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죠? 적은 양만 수입해도 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중간 정도입니다. 그렇게 저렴하지 않아요. 그냥 저렴한 편이에요. 저렴하긴 가장 저렴하지는 않아요. 왜? 이 수력 발전에 댐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 댐 안에 여러 가지 그 퇴적 물질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퍼내줘야 되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정도도 살펴보고 이거를 조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기 선지에서 이것도 아주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수요에 대한 탄력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전기가 많이 필요할 때 전기를 많이 발생시키고 전기가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계절이라든지 시기에는 전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데, 그야말로 한마디로 발전소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본 겁니다. 자, 수력 발전이에요. 얘는요, 전기가 필요한 계절에도 만약에 유량이 적고 강수량이 적으면 전기를 발생시킬 수가 없겠죠. 얘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리고 필요한다고 해서 무조건 발생시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 없다고 발전을 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발전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기 마음대로 의지적으로 뭔가 탄력적으로 전기를 발생할 수 있는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도 마찬가지예요. 얘는요, 원자로 안에서 핵 분열을 끊임없이 하면서 전기를 발생을 시키는 건데, 증기를 막 데워가지고. 아무튼 이 원자로는요, 선생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번 껐다 켰다 하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원자력 발전소는 중단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계속 도는 거예요.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도 탄력성은 떨어져요. 근데 화력발전소는 어떠냐면 그야말로 만약에 이 연료비가 올라가요. 비싸져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발전량을 어때요? 줄이고, 그리고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발전량을 좀 늘리고, 이런 식으로 껐다 켰다가 아주 좀 수월한 발전 양식입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매우 어떻다? 높다라고 표현하는 발전 양식은 화력이요. 다른 거는 떨어집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단점을 살펴볼 건데, 이 수력 발전은 조금 이따 배울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될 만큼 청정 에너지예요. 그래서 대기오염 물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CO2 발생이라든지 이런 발생량이 적죠. 그런데 단점은요,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것들, 송전비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건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유지비라든지, 그 다음에 뭐 건설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그러한 것들이 단점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몰 지역이 발생하는 것도 단점이겠죠. 그리고 댐을 건설한 이후에는요, 안개라든지 냉해 피해 같은 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단점이 될 수 있고요. 화력 발전은요, 장점은 뭐가 되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입지 제약이 적고요. 건설비라든지 건설 기간이 짧고, 그 다음에 송전비가 저렴하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앞에서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하시면 되고요. 단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는 연료가 화석연료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면 화석연료는 연소 과정 중에 CO2를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연결해서 뭐랑 연결해서 나온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거와 관련된 발전 양식 화력으로 연결시켜 주셔야 되고요. 또 여기서 세부적으로 어떤 순서대로 많이 CO2를 방출시키냐 또 물어봐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순서대로 많이 발생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선성비를 일으키는 대기오염 물질도 많이 발생을 해요. 뭐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이런 것도 방출량이 많죠. 그 다음에 원자력인데 장점은 이겁니다. 뭐예요? 저용량으로 대량의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아주 효율성이 높은 그러한 발전 양식이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단점은 건설비도 많이 들고 그런 것도 단점이 되는데, 가장 위험한 거는 이거죠. 무슨 위험이 높다? 방사능, 누출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폐기물, 방사능 폐기물도 처리하는데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요. 이게 비싸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발전 양식 특징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자료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 선생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지역별로 발전하고 있는 전기 발생량의 비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수력, 원자력, 화력 중에 문제를 풀 때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걸 뭐라고 했죠? 원자력이라고 했죠. 어디와 어디밖에 없기 때문에 영남과 호남 밖에 없기 때문에 원자력부터 찾아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원자력이 지금 보시는데 영남하고 호남에 눈을 돌리시고요. 다른 데는 전혀 없는 색깔 패턴인데 여기에만 있는 게 있어요. C죠. C가 바로 뭐가 된다? 원자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 B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전량이 많은 양식 뭐라 했죠? 화력이죠. 반대로 가장 작은 거는요. 수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면적을 더해보면 A가 단연 가장 비중이 높고요. B는요. 아주 낮은 이게 수력이 되는 거겠죠. 그나마 어디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다? 강원도. 그죠? 그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도 한번 보는데 이거는 거꾸로예요. 발전 양식별로 어떤 지역에서 비중이 높은지를 반대로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나다라고 봤을 때 단연 또 눈에 띄는 게 있을 겁니다. 뭐 아니면 또 딱 이 두 지역밖에 없는 발전 양식이 하나 딱 눈에 띄죠. 바로 뭐다? 나입니다. 이 나는요. 그야말로 영남권과 호남권에만 있는 바로 이게 원자력 발전이 되는 거고요. 원자력 발전 찾고 난 다음에 이제 수력하고 화력 찾는 거는 쉽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수도권의 비중이 가가 다보다 훨씬 높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는 지금 1등이 충청권입니다. 선생님 앞에서 화력에서 이 충청 지역에 아주 발전량이 많은 발전소가 많이 분포한다 했죠. 그게 바로 뭐였다? 화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는 화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지역에서는 다는 어떤 발전 양식일까요? 자, 상대적으로 다른 데서는 별로 비중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단연 눈에 띄냐면 바로 강원이죠. 그래도 여기서는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겁니다. 어디? 수력 발전에서는 그래도 자신의 비중을 나타낼 수 있는 이게 바로 수력 발전 양식이죠. 선생님이랑 거꾸로도 해보고 그죠? 반대로도 한번 해봤는데 자, 이거는 우리 기본 문제에도 있는 거지만 여기서 먼저 해보고 지나가면 ABC 발전 양식을 찾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무슨 색이 눈에 비중이 가장 많겠어요. 다 더하면. 빨간색이 가장 비중이 높죠. 그래서 빨간색부터 여러분들 만약에 찾는다면 이게 화력이 될 거고요. 선생님 아니에요. 저는 선생님 시키는 대로 원자력부터 찾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면 이 노란 색깔, 지금 이 노란색이 분포하는 게 경상북도죠. 그 다음에 여기 사실 부산광역시를 정확하게 짚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라남도예요. 영남과 호남에만 있는 이 노란색이 바로 뭐다? 원자력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전량이 작은 발전 양식,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도 꼴찌죠, 이미. 자, 바로 뭐다? 수력입니다. 거의 안 보여요. 그죠? 자, 그나마 이런 강원도랑 충청북도에서 그나마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발전 양식별로 발전 설비 용량과 발전량이 어떻게 비중이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발전 설비 용량, 발전량 무슨 용어인지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발전 설비 용량은 뭐냐면 우리나라 모든 발전소,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소를 정말 그야말로 풀 가동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자동차가 시속 300km까지 나올 수 있는 자동차가 있는데 그러면 늘 300km로 달리고 있나요? 아니죠. 필요로 할 때만 300km 달리고 평소에는 그죠? 60으로 달릴 수도 있고 80으로 달릴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속력을 조절해서 자동차도 달리듯이 우리나라의 모든 발전소가 늘 100%의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즉, 이 발전 설비 용량이란 건 뭐냐면 100% 가동했을 때의 용량이에요. 최대 발전 용량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발전소가 늘 필요도 없는데 최대로 발전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비교되는 게 바로 발전량인데 사실 여기에 이 두 글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예요, 발전량? 그야말로 실제 발전량입니다. 실제 발전 용량, 실제 발전량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하기 전에, 그러면 볼게요,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발전시키게 설계가 되어 있는 발전 양식은 뭐죠? 이거 흰 색깔 그대로 읽으세요. 화력 발전이 1위예요. 그 다음에 원자력이 2위고, 그 다음에 수력이 3위입니다. 그런데 발전량도 어떠냐면 실제로 발전하고 있는 발전량도 이미 앞에서 배웠죠. 화력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자력이 2위고 수력. 선생님, 이거 두 개 지금 순위가 똑같은데 뭐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데 의미가 있나요? 똑같은데. 자, 이 발전 설비 용량은 그야말로 만약에 200이라는 전기를 발전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을 때 200이라는 발전이 설계가 되어 있을 때 화력은 저기 선생님이 2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 138.8이 돼야 되고요. 원자력은 46.6이 돼야 되겠죠. 너무 그죠? 46.6 좀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그 다음에 수력은 14.6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69.4, 23.3, 7.3%의 비중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100만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게요. 100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력은 67.3%를 발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은요. 31.3%를 발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력은 1.4%를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너무 크게 그렸는데 아무튼 1.4%를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실제 설비 용량에 비해서 실제로 발전했을 때 더 큰 비중을 가지게 되는 게 뭐죠? 설비 용량에 비해서는. 요거 한번 볼까요? 설비 용량에 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실제로 비중이 커지는 거. 원자력이죠. 그래서 이 원자력은요. 물론 설비 용량도 2고 발전 용량도 2지만 그 내부 속을 들어가면 지금 다른 발전 양식에 비해서는 좀 더 비중이 높아지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더 열심히 다른 애들이 좀 쉴 동안 그걸 메꿔가면서 좀 더 발전량을 높이면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동률이라는 걸 가끔씩 물어봐요. 가동률이 좀 늘어져서 표현을 하면 이거예요. 발전 설비 용량 대비 발전 용량이에요. 설비가 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실제로 발전하는 용량이 바로 그야말로 가동하는 율이겠죠. 자, 가동률. 이것분의 이게 가동률입니다. 이것분의 이것분의 이게 가동률이에요. 가동률이 가장 높은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화력이 2위고 수력이 가장 가동률이 낮습니다. 발전 설비 용량도 낮았지만 그거보다 발전하는 발전량의 비중은 더 작아져요. 그래서 가동률이 가장 낮다는 거. 그 다음에 발전 단가는 아까 했습니다. 가장 비싸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였고 이게 가장 저렴했다. 그 이유는 워낙에 연료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특징인데요. 자, 이거는 특징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해외 의존도라고 정리를 선생님 해외 의존도라고 적어 볼게요. 좀 고쳐서 화력 발전에 들어가는 연료는 이걸 물어봐요. 화력 발전에 들어가는 연료는 해외 의존도가 몇 %인지 뭐 100% 의존하냐 안 하냐를 물어봅니다. 100% 의존한다 안 한다? 화력 발전에 들어가는 연료 중에 석탄인데 그 석탄 중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석탄이 있죠. 뭐 무연탄. 아주 일부 나오기는 하는데 무연탄이 나오기 때문에 100% 아닙니다. 원자력은요. 100% 의존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수력은요. 제로죠. 우리나라에 있는 수자원 가지고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0%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걸 했는데 의존도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자금률이라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도 보기에서 하나하나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연습을 해볼게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자, 왼쪽은 발전 설비 용량이고 오른쪽은 발전량입니다. 그리고 ABC를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쉽죠? 여기나 0이나 1이 파란 색깔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뭐죠? 화력이에요. 그 다음에 C가 원자력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원래 설비 용량보다 전체 설비 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실제로 발전했을 때 이 원자력은 비중이 좀 더 높아진다. 그걸 체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A는요. 수력이 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좀 더 약간 업그레이드된 내용입니다. 뭐가 어떻게 됐죠? 지금 발전 양식별로 발전 설비 용량과 발전량을 봤던 것을 지금 일체 에너지원별로 다 뜯어냈죠. 발전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원별로 지금 다 세분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선생님이랑 천천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지금 빔을 넘기겠지만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이거와 대조시키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이런 연료를 사용해서 화력 발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생님 화력 발전에 들어가는 연료는 뭐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합쳐서 화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 합쳐서 화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들어가는 보기에 석탄, 천연가스, 석유가 들어가는데 석탄, 천연가스, 석유. 선생님이 이렇게 쓴 순서는 가장 많이 투입되는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근데 이때 석탄은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좀 더 세분화된 자료를 선생님 자료실에 올려줄게요. 이때의 석탄은 거의 역청탄입니다. 역청탄. 발열량이 좋은 역청탄을 사용하지 무연탄은 거의 화력발전에 들어가잖아요. 조금 들어갑니다. 아주 조금. 그래서 그 전 교육과정에서는 이 유연탄과 무연탄도 분리시켜놨어요. 그런데 분리를 할 의미가 없을 만큼 역청탄의 비중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화력발전 방식의 설비 용량 비중과 발전량 비중이 가장 높다는 거는 앞에서 살펴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또 똑같아요. 가동률. 뭐죠? 가동률이 제일 높은 거는 원자력, 그 다음에 화력, 그 다음에 수력 이 순인데요. 자, 이제 이 3번하고 4번이 지금부터 봐야 될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1차 에너지별 발전량 순인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이미? 발전량 순위는 화력, 원자력, 수력이었죠. 그러면 지금 1차 에너지 원별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찢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찢어지는데 잘 찢어야 돼요. 일단 가장 뭐니 해도 자료에서 보더라도 석탄이 월등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찢어지면서 순위가 바뀌어요. 천연가스하고 석유가 지금 이제 이 원자력이 중간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순서가 바뀝니다. 천연가스, 석유.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석탄, 천연가스, 석유 순서대로 들어가는데 원자력이 중간에 들어감으로써 이 순위도 조금 조심. 원자력이 1차 에너지 원별로 뜯으면 이게 2위 자리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발전 설비 용량 대비 발전량 비중이 높은 에너지 한번 볼게요. 발전 설비에 비해서 발전 용량이 많은 거 뭐가 보이죠? 이거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도 보이죠. 그래서 석탄과 원자력 답이 2개가 되는 겁니다. 이 석탄도 마찬가지예요. 천연가스와 석유가 지금 설비 용량은 비중이 높지만 실제로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이 석탄의 비중을 높여버려요. 그러니까 실제 발전량에서는 석탄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고요. 원자력은 이미 앞에서 했죠. 발전 설비에 비해서 발전량이 많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거 답은 원자력도 되고 석탄도 된다는 거 2개 적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쭉 앞에서 배웠던 거를 정리를 해볼 텐데 1차 에너지 원별 발전 설비 용량과 발전량입니다. 자, 발전량도 제일 많고 발전 설비 용량도 제일 많은 가가 뭐가 되는 거죠? 전기 발생시킬 때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자원, 석탄입니다. 그 다음에 발전 설비 용량에 비해서 발전량이 우뚝 솟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발전량을 기준으로 먼저 우리가 암기를 했기 때문에 석탄 다음으로는 이게 원자력이 오는 거예요. 왜? 다른 게 찢어졌기 때문에 이거 원자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가 뭐냐면 석탄 다음으로 저렴한 석탄 다음으로는 비싸지만 석유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발전할 때는 이거를 좀 많이 넣는다고 했죠. 천연가스. 그 다음에 이 꼴찌가 수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문제를 풀 때 이게 문제가 풀리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에 자료 분석
게 있는 부분인데, 자, 이거는 뭐냐면 1차 에너지 원별, 왼쪽은 소비량 비중이고요. 오른쪽은 발전량 비중입니다. 이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구조, 즉 소비량 비중을 잘 알고 있어요. 석탄은 얼마? 1,000원. 그건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석탄은 1,000원. 석유, 석탄, 파란색이 천연가스. 항상 현재를 중요시 하셔야 됩니다. 천연가스 원자력이에요. 그리고 다 하고 나서 확인해 볼게요. 현재. 자, 1위 석탄 맞나요? 석탄 맞았어요. 제일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많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가 지금 독자적으로 들어가지만 비중이 높기 때문에 2위 원자력이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고, 그죠?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전기 발생하는 데는 감히 넣을 수 없는 석유가 꼴찌인가 확인되시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거라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억을 하고 있다면 굳이 여기를 우리가 암기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 때 확인 정도만 해서 또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 왜 가져왔냐면, 비중 변화인데, 이런 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런 과거 수치에 너무 현혹되지 않아도 됩니다. 항상 중요한 거는 현재.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약간 자료가 복잡해 보이게 만들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현재 중시를 하시는데, 지금 앞에서 봤던 자료를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나왔을 때도 떨지 마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에 포인트를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세로축이 익숙할 거예요. 소비량 비중, 소비량 구조, 에너지 소비 구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석탄은 1,000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가가 가장 비중이 높은 이게 석유예요. 그 다음에 나가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석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걸 보셔야죠. 그죠? 이게 바로 천연가스가 되는 거고요. 라부터 했습니다. 가장 지금 현재로는 꼴찌인 이게 원자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불안하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1위 발전해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석유는 너무 비싸. 꼴등. 아시겠죠,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문제가 재작년에 6월 평가원에 나왔는데, 정말 이때는 소비량 비중과 발전, 선생님 방금 봤던 그 자료네요. 그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져와 본 겁니다. 그래서 A가 석유인 거 아시겠죠, 여러분? 석유, 여기서는 꼴찌, 발전량에서는 꼴찌. 자, B가 뭐가 되냐면 석탄인 1,000원, 천연가스네요. 천연가스. 그 다음에 C는 원자력입니다. 워낙에 지금 자료 해석만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어떠한 항목들을 묻는지. 자, A는 석유인데 가정용보다는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비중이 높다. 맞나요? 그렇죠. 가정용 하면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A는 선생님이 수송용, 그 다음에 산업용이라고 여러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B는 전량을 수입하고 있다. 여러분, 천연가스는 정말 많이 물어봐요. 전량 수입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많이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난다고요? 울산 앞바다에서 소량 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우리 그 출제자들은 알리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C를 이용하는 발전소는 주로 해안에 입지한다. 왜? 냉각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물이 많은 그런 해안가에 입지하는데, 앞에서 선생님이 그 단점을 할 때 하나 안 짚어준 게 있네요. 원자력 발전소는 이 풍부한 냉각수가 원자력 발전소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물이 어떻게 돼서 나올까요? 뜨뜻해져서 나오겠죠. 그래서 그 주변 생태계에도 조금 변화를 줍니다. 안 좋은 영향이죠. 자, A와 C는 재생 불가능한 화석연료이다. 화석연료 삼총사는 항상 머리에 넣으세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인데 재생 불가능한 화석연료. 이거는 화석연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정답이 2번이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렵진 않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친구들이 많이 틀렸어요. 그죠? 그 다음 우리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자원 문제와 신재생 에너지인데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어질까요? 우리나라의 자원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자원의 분포라든지 양이라든지 그런 뭐 소비 행태라든지 그게 가지고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 중에 하나가 뭘까요?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자원 문제는 뭐냐면 일단 가지고 있는 자원이 적어요.
가지고 있는 자원이 적은데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산업이 발달하면서 에너지 사용량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국가인데 인구가 증가하고요. 산업이 발달하고요. 그다음에 생활 수준이 향상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게 바로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적기 때문에 해외 의존도는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화석 에너지 사용량이 단연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를 유발시키는 CO2를 배출하는 양도 세계 7위라는 거 우리 앞에서 지구 온난화 할 때도 봤습니다. 인구 규모에 비해서 아주 많이 배출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갈 문제도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대책 이것뿐만 아니라 더 적어보면 자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활용해야겠죠. 아껴 써야 되겠죠. 그죠? 순환을 시켜야 됩니다. 절약해야겠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게 바로 그 다음 이어질 주제가 될 거니까 뒤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개발 사업에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외교도 아주 중요해요. 해외 외교 이걸 정말 잘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여러분. 그 중국 그 주석이 아프리카 그 대통령과 뭐 추장들 이런 사람들 다 모셔놓고 만찬을 펼쳤어요. 왜? 이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수를 친 거죠. 지금 중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도 많고요, 자원 소비량도 많기 때문에 늘 자원이 부족한. 그러니까 많기만 하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도 많지만 인구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자원 소비량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지금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엄청난 그 자원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에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던 거겠죠. 이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외교. 그래서 우리나라도 약간은 그 약자의 입장이니까 자원에 있어서는 이런 자원 외교를 강화하는 것도 일종의 대책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정말 우리 스스로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신재생 에너지 개발입니다. 자, 신에너지는 그야말로 신기술로 만들어진 에너지예요. 반면에 재생에너지는 뭐냐면 햇빛이나 물이나 지열같이 기존에 있는 에너지를 그야말로 순환을 해서 다시 새로운 형태로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수력, 지열 또 있는데 해양 에너지도 뜯어보면 조력, 조류, 파랑 에너지로 우리가 나눠서 좀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여기 바이오 에너지도 있죠. 그야말로 원래는 유기물, 생물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메탄가스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연료로 다시 재순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재생 에너지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재생 에너지 우리가 이걸 구별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 장단점을 우리가 다른 에너지원들과 비교를 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이 형태의 에너지는 대부분이 무한대로 재생 가능한 혹은 제공되는 공급이 무한대로 제공되는 것들이죠. 그야말로 이런 거 공급이 무한하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리고 다른 화석 연료, 특히 화석 연료와 비교할 때 CO2 배출량이라든지 대기오염 배출량이 월등히 낮죠. 친환경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존의 발전 양식처럼 발전 단가만큼 지금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발전 단가가 낮아지고 있죠. 지금 사실 비싸긴 한데 많이 낮아졌어요. 그런데 단점은 이게 지금 그야말로 자연에 의존을 해가지고 뭔가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조건에 제약이 커요. 자연 조건, 우리 자연지리 뭐랑 뭐 배웠어요? 지형과 기후를 배웠죠. 그래서 이거에 제약이 크기 때문에 아무 때나 우리가 발전소를 만들 수도 없고요. 그리고 아무 때나 발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형과 기후 그 영역과 연결시켜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연관시켜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경제성이 낮아요. 수익성이 낮아요. 아직까지는 투자된 금액이 더 많습니다. 수익성이 아직 낮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경제성이 높아지겠지만 아직은 경제성이 낮다는 것도 다른 에너지원의 발전이라든지 소비량 구조에서는 이러한 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의미와 그 특징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특히 전기 발전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주요 발전 양식과 그리고 그 분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 부분은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다음 시간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배운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서 문제풀이에서 선생님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까지 여러분들 준비해서 수업에 임하도록 할게요.